고품격 농업지식 채널 지따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따 채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간 보셨겠지만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모셔놓으니까 자꾸 엮일러 세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지따 채널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지 계속 해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지따에 지금은 전부 다 농민들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뭐 정책을 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모셔다가 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 저는-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틈을 안 줘.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따의 2026년 방향이 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산자, 공급 쪽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공급 쪽에서 느끼는 문제, 생산 쪽에 느끼는 문제. 근데 이번 2026년에는 수요 쪽 이야기했던 국가적, 정책적 수요. 국가에서는 우리가 뭘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수요는 그게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유통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외식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쪽에서의 수요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품목별로 한번 건드려 주는 것이 오히려 생산자들분이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런 걸 원하는구나. 국가에서의 방향이 이런 게 니즈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겠네. 이런 것들 컨텐츠가 어떻겠습니까? 네, 좋은 제안이고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게 게스트 섭외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농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다른 유튜브 채널 가면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가잖아요. 문 교수님도 최근 개그맨 정영돈 씨가 하는 제목 없음 TV에 출연하셔가지고 거의 합치면 100만 조회수를 넘어갔죠. 이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채널 오면은 뭐 5천이 넘기 어려워요. 지따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도와주시는 심정으로 다들 나와주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좀 층을 넓히고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좀 얘기를 이어가가지고 이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산업이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국가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뭐 자력 분류가 안 됐죠. 그러려 그러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윤 대표님 같은 회사죠. 농업법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영농조합법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통회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는 없죠. 없고 대부분은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그쪽 전후방 산업 영역을 담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산업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그리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R&D를 투자를 해도 그 전 세계가 AI로 가지고 농업이 다 바뀐다고 해도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농업은 30년 동안 그대로 했잖아요. 이대로 앞으로 30년 동안 또 이대로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채널을 만든 것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열린 데가 사실 축산 쪽이잖아요. 네. 그쪽은 쉽게 말하면 금융 쪽에 문을 열고 말 그대로 투자가 들어오고 지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축산 쪽이고 이제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원예 작물 쪽도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럼 남아 있는 이런 금융적으로서의 어떤 투자나 이런 쪽에서 가장 동떨어진 데가 곡물이에요, 쌀. 맞습니다. 쌀이랑 과수 이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뒤처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뭐죠? 다른 쪽 분야 있잖아요. 스마트팜이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딸기 산업을 보잖아요. 지금은 과체류 중에 제일 크잖아요. 과체류 과일을 포함해서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1조 5천억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득 작물이고. 근데 이 과체류를 우리는 이게 수출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딸기 산업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처럼 가면은 계속 이렇게 맴돌다가 끝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른 경쟁자들이 치고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그럼 다음 단계로 나와가지고 제스프리가 됐건 드리스콜 있잖아요. 아니면 저 에그로비전 같은 이런 회사들처럼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갖춘 뭐가 나올 거냐. 이게 안 나오면 우리나라 이 딸기 산업은 또 비슷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 다른 분야 있잖아요. 산업 쪽에 계신 분들,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돼요. 언제 농장을 투자해가 농사 지어가지고 언제 뭐가 됩니까? 그렇게 진입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열심히 한 땀 한 땀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구조를 바꾸자 하는 건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가 전략적으로 연기금 같은 것이 아니면 다른 뭐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외국의 자산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농협 협동조합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시적인 전략을 지금 해야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저는 관심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모태펀드 네. 그리고 농구먼 있잖아요. 농구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농구먼에서 그 주최하는 그 투자 설명회 얘기를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감하게 쌀을 가지고 쌀을 갖고 간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쌀하고 저희가 몇 가지를 엮어서 후작으로 엮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아무튼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평가를 받지 못하고 투자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기분이 근데 많이 상하셨겠어요. 엄청 상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래도 한두 분 관심 가진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VC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축산도 안 한대요. 축산도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제 그 안 하는 것이 자기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런 뭐라고죠? 사실 제가 VC 쪽도 이제 이름 네. 올리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뭐냐면 지난 5년 10년 네. 동안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판판이 성공한 게 없을 정도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이게 축산도 괜찮아서 들어올 것 같아서 들어오면 어쨌든 그 들어온 돈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농가들이 아직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받아서 얘를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시장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그렇죠, 거죠. 제도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성공 사례가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이나 뭐 몇 년 후나 똑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농업에 들어와서 그 왜 농업 자본은 축적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농업 자본이 축적이 돼야 그 기업들이 농업 자본을 축적해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더 커지고 이렇게 가지는데 우리가 뭐 200억, 300억 가면 다 꼬꾸라지거든요. 이 꼬꾸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융자나 이런 걸 계속 정부장을 받아서 쓰다가 그게 이제 보통 받아서 쓰면은 120% 몇 프로 이렇게 뭐 실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을 올리는 거죠. 매출을 더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실해지고 그래서 이게 잘 가면 뭐 200억, 300억 가면 다 없어진단 말이야.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100억대, 50억대에서 100억 사이에서 뭐 그냥 그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농기업이 클 수 있는 이런 토양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신 네.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이제 붙이자면 축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꽤 많은 특히 양돈이라거나 산란계 쪽도 좀 그렇고요. 육계 쪽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아예 본인이 돈을 올인을 하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정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실제 막 돼지 똥 치우고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공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2차 제조업 쪽에 있는 사장님들이 내가 공장을 투자해서 인수를 했어. M&A 해가지고. 그럼 그분이 와서 공장에서 기계 돌리나요? 아니죠. 훌륭한 공장장을 앉혀서 공장을 돌리게 하고 나는 이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좋은 전략과 다양한 판로를 만들고 차별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아시잖아요. 홍성에도 그런 농장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마을 기업화까지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쌀이나 일반적인 채소류들이나 이런 게 왜 안 되느냐? 이런 이제 VC들이 돈을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은 성장했을 때 캡이 없어야 되는데 쌀이나 뭐 배추나 이런 걸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떼돈 벌게 됐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개입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식량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쌀은 VC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캡이 명확히 씌워져 있거든요. 일정 이상 가격 상승하는 것을 정부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배추 가격이 그 폭등을 할 때 내가 진짜 타이밍 잘 맞추고 재배 기술을 잘 해가지고 폭등해.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두나요? 예. 중국에서 배추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도는데 임 대표님이 이제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이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어져서 실제로 이제 마진을 많이 많은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목표 수익을 지금 달성하지 그렇죠. 못하는 네. 문제가
그 항상 리스크로 존재를 하는 네네. 거죠. 예. 근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데들은 이제 VC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는 네. 거죠. 지금 좀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나 듣고 싶은데. 긍정적인 거 좋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작년 올해 상황에서도 그 별을 취급했던 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별을 취급했던 민간들이나 PRPC 업체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뭐 그 전에는 뭐 안 본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부 정책이라는 게 가격을 핸들링하는 정책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가면 반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는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단순히 그것만 있을까라는 그것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있죠. 여러 가지 그 이행의 문제, 음. 투명성의 문제 등은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 농업 자본이 축적이 되는 방향으로의 가야죠. 진행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는 분명한 거고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지금 RPC를 전체적으로 농협들이 다 지금 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농협들이 지고 있고 농협들끼리 최근에 이제 담합하는 모습까지 현재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RPC 같은 경우를 오히려 좀 민간이 크게 좀 만들어서 그걸 좀 운영하면서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진 교수 네. 뭐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윤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이유가 저는 뭐라고 제가 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제 자격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몇 년 같이 해보면서 느낀 건 제 입장에서는 R&D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윤 대표님이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수출을 주로 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출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거 거의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수출 수입업자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시장 조사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증들이 있거든요. 그 인증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라는 게 무슨 막 준비돼 가지고 계획적으로 팍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도 마찬가지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럼 요구가 있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제일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딱 들어왔을 때 연락 딱 오면 그걸 준비되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도 큰 의미에서 장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시장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시장이 딱 생기는 순간 빨리 반응해야지. 그렇지. 근데 그걸 제일 잘하신 거죠. 그 모습이 전 제일 좋아 보였어요. 아, 이게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건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단순하게 수출하고 가공밖에 없어. 그러면 수출하고 가공인데 그러면 뭐 원물을 팔든 가공해서 팔든, 근데 가공해서 팔면 더 좋죠. 근데 그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한 수준이지만 일단 컴포넌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받아 먹을 그릇이 있으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업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CEO의 의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그걸 도와주는 지자체라든지 서포팅 시스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의 의지와 역할이 이렇게 좀 이 구조가 보이면 이제 돌기 시작하겠죠. 작은 의미라도. 그래서 이제 인디카나 장립종이 아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험 때 올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주는 쪽에서는 줄 데가 없다 그러고 받는 쪽에서는 준 데가 없다 그러는데 뭐 대학교도 똑같아요. 뭐 직장도 똑같죠. 사람 뽑고 싶은데 쓸 사람 없다 그러고 여기 지원하는 쪽에서는 갈 회사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맞춰야죠. 제 개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자주 뭐 이래저렇게 문자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던 건데 제가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여기저기 뭐 생산자분들 만나고 했는데 제가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제가 딸기에 투자를 했어요. 딸기 스마트팜에. 근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저는 사실은 스마트팜에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곳이 뭐냐면 누군지 상상해 가요. 네. 딸기가 지금 이제 12월 정도 11월 말 10일에 시작해가지고 2월 말에 작게 끝나거든요. 예. 그런데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딸기에 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작기가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365일 생산할 수 있는 딸기에 저는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저는 다 넣었어요. 5년 후에 봅시다.
이게 또 제가 맥주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맥주를 마시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교수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딸기를 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이. 결국은 기술이 있는 네. 기업이 있어야 되고 네. 경영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있어야 되고 네. 자본 투자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업에서 뭔 기술이냐? 이제 뭐 다른 건 제가 모르니까 쌀만 가지고 쌀에서 뭐 기술이 도대체 뭐야? 쌀이 다 쌀이지. 그 표 심어 놓으면은 그 심어서 이양해 놓으면 끝에 가면은 나오면은 수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쌀에서 기술을 차별화된 기술을 뭘로 보여줄 거냐? 이걸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종자로 보여줄 거냐? 생산 과정에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 도종하는 그 도종 기계 공정에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 저 우단에서 어떤 처리를 통해서 보여줄 거냐, 뭐 식품으로 보여줄 거냐, 이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저는 사고를 좀 해야 보여질 거라 저는 그 생각해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쌀은 대충 모를 심어 놓고 이렇게 물을 대주고 하면 저절로 잘 클 거라 생각하죠. 물론 잘 크긴 하는데 물 관리를 잘하고 이제 비료 관리만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른 품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차별화된 품종을 만들어내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저하고도 가끔 전화 통화를 하시면은 1시간 동안 이제 벼 재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기후에 따라서 뭐 적산 온도에 따라서 원래 뭐라 그러지 꽃이 피는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등숙기에 알이 차는 정도나 여무는 정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걸 데이터화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게 바탕이 되니까 이제 키로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쌀을 만들어 내시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도 찾는 소비자들이 있는 거고.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농산업이라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하나의 바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은 우리나라 농산물은 그냥 도매 시장에서 이렇게 경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많은 농산물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어쩌냐면 쌀에 대해서는 키로에 2만 원짜리 쌀도 만들고 싶고요. 키로에 1,000원짜리 쌀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키로에 2만 원짜리 쌀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1,000원짜리 쌀은 또 젓감이 이게 좋은 품질의 낮은 쌀이 있어서 낮은 가격의 쌀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수요하게 만드는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정부가 어차피 도와줄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거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로에 2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는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 육종 종자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AI로 지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즈가 면적이. 커서. 네. 면적이 300헥타르 좀 되나요? 아니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쌀 하고 있는 건 48헥타 정도 지금 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재배 농가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헥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지금 시험으로 지금 100헥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100헥타를 하면서 필지별로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이양 시기별로 이런 것들을 다 AI로 다 분석하는 거죠. 비료량도 다 보고 재배 적성도 보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이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제 그 비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후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출수 시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출수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반기에 고온이 되면서 뒤로 조금 미뤄진 거거든요. 보통 8월 초반이나 중순까지는 출수가 돼야 되는데 중순 이후로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걸음 주는 시기가 예전에 관행대로 줘가지고는 과보분만 시키고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도 줄이고 실제로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럼 효과적으로 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9월, 10월에도 9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이제 물을 좀 담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시기들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정하고 바로바로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또 이게 이제 데이터로 쭉 쌓여서 그러면 이 품종은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이런 작업을 하면 좋아라는 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바이오매스 질량이나 뿌리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매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정도에 도달해 있으면 괜찮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디지털 농업, AI 농업 그러잖아요. 예. 그게 구현하면서 만들어내려는 정확한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비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쌀을 벼를 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논에서 봐서 얘 상태는 이런 상태야. 뭐 이 상태는 뭐 괜찮아 가장 좋은 상태야. 내지는 이 상태는 좀 병해가 있었었고 이런 상태라서 뭐 얼마 정도의 수율이 예상돼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논에서 다 확정이 되면 알게 되면 도전 공장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가서 그것에 맞춰서 도전 공정을 가져가면은 최적의 윤 수율을 대표님,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R&D에 본인이 생각하는데 돈을 얼마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용 얼마 쓰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진 않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진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쌀의 퀄리티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용도별로 봐서도 그러면 우리가 리조또 쌀이다 그럼 리조또 쌀의 특성을 우리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쌀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재배된 거야라는 그런 걸 만들고 저는 이제 뭐 AI 기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걸 확정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이 퀄리티가 나와서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2만 원이라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그 장치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좀 되게 멍청한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딸기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이 생겼어요. 딸기 쪽은 이게 딸기가 전혀 나지 않는 여름이나 초가을이나 이런 것들 가능한 게 완전 폐쇄형 스마트팜 사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쌀은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어려운데 그러면 종자의 어떤 특성과 재배지 해남은 되게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양하는 시기는 완전히 달라서 햅쌀이 수확되는 시기가 겨울을 지나서 3월이나 4월에 수확되는 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육종학자가? 또 해보셨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두 개의 드라이버가 있어요. 여기 투자의 요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식량작물은 이제 기후하고 취향이다라는 이렇게 저는 두 개의 단어로 이제 추측하고 싶은데 기후가 이제 취향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기후 쪽을 얘기를 하면 이래서 사실은 수출형이 지금 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기후 쪽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고요. 그게 다 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가 사실상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R&D 역량이 높아요. 그게 통일교 만들기 그냥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디카, 자포니카를 교잡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축적되어 있는 기후에 대한 이 육종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요소들이 근데 공공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민간 영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해낼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이 보여져야 투자 요소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보였던 거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제 정밀하게 정밀농업이 들어가서 이거를 정말 가능해야 하고 만드는 거죠. 이 정도에서는 기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후가 가끔 어떤 환상을 만드냐면 불가능한 것도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불가능과 가능의 영역은 이제 정량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오히려 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밀이 또 중요해져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내려면 모든 게 정량적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을 보면 되게 정성적이에요. 저기 윤 대표님 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벽꽃이 어떻게 피는지도 몰랐던 분이에요.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너무 우리나라 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벽꽃을 주의 깊게 안 봤죠. 주의 깊게 안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농사를 저기는 저도 봤지만 벽꽃은 사실 봐도 벽꽃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되지. 그죠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에 하는 얘기는 왜냐면 벼는 밤에 폈다가 그러니까. 사라져버리고 사라지는 없으니까. 거니까요. 네. 그러기 때문에 걔가 굳이 중요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서 뭘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고온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AI가 뭐 오면은 사람들이 멍청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가 우리나라 이 농사가 워낙 자동화가 잘 많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심히 안 봐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냥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식량이 1%만 증가하고 2%만 증가하게 기술을 개발해도요. 이게 값어치가 공공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별을 왜 꼭 10월에만 먹어야 되냐? 자, 별을 생산을 그 해줘야 대답은 되잖아요. 수확 시기를 수확 시기를 완전히 왜 꼭 이제 10월에 조정을 먹어야 되냐. 하게 되면 딸기 같은 경우가 네. 어마어마한 이제 수요가 네. 이제 발생을 하니까 네. 햅쌀을 우리가 먹는 시기를 수확하는 시기를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없을까? 네. 그렇게 하려면은 저기 우리나라 겨울을 더 온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더 쉽지 몰라요. 저는 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네.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쌀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나라들은 농지 여건이 좋은 곳은 굉장히 크게 농사를 짓잖아요. 미국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크게 농사 짓는 곳은 한계가 있거든요. 적당히 괜찮은 품질의 쌀은 생산할 수 있지만은 아주 괜찮은 어떤 특정 소비층을 타겟하는 쌀은 생산하기 어려운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정도 사이즈면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헥타르, 200헥타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사이즈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역을 정해서. 네. 근데 미국 쌀값이 우리나라보다 뭐 조금 싸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을 저는 수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타겟을 만들어가면은 우리 코리아 쌀 있잖아요. 장립종이 됐건 단립종이 됐건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아주 고품질 그 나라 시장을 보고 만들어진 쌀을 소비할 계층은 충분히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면 배 한 척을 만들어 보내야 얘들은 장사가 되는 곳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컨테이너를 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실어 보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김밥이 상당히 좀 떴잖아요. 그렇죠. 김밥 떴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누적돼 있고 현재는 좀 많이 좀 침체가 된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김밥 공장들이 냉동김밥 공장들이 이제 가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쪽에 제가 연락을 해봐도 아니, 냉동김밥은 당분 안 하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김밥을 저기까지 끌어올리면 스시에 이런 그 명성까지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있는 그 한류라는 것을 가지고 그 김밥을 스시의 영역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시가 가지고 있는 그 쌀이 스시용 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스시용 쌀은 또 엄격하게 또 관리가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김밥을 만들 때 아무 쌀이나 가지고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밥을 정말로 많이 수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김밥용 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밥용 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김밥만 먹고 있지 김밥용 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뭔가를 보는데 그 뭔가가 되기 위해서 기본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치열하게 그게 안 그죠? 되는 거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밥이 저는 글로벌화 가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자면 그 김밥용 쌀의 끝단을 어떻게 봤냐면 서브웨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서브웨이나 김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토핑 넣고 김 넣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서브웨이 같은 그 세계적인 김밥 체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능동품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물론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저번에 문 교수님하고 막 대화를 할 때 네. 제가 김밥을 잘 못 먹는다니까 저희한테 막 잔소리를 좀 했잖아요. 네. 스시는 드시는데 김밥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쌀이 있잖아요. 네. 너무 경도가 약간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 이걸 먹으면 한 개만 먹어도 네. 이게 속이 더부룩한 그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네. 사실 진 교수가 네. 개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김밥은 대부분 스시는 바로 잡아서 바로 놓지만 김밥은 할 때 쓰는 쌀들은 기본적으로 밥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좀 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전분이 노화가 온단 말이에요. 네. 이 노화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음. 네. 노화가 되면 말씀하신 건 너무 단단하고 그죠 뭔가 퍼석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식감이 나기 때문에 그 노화 속도를 전분 노화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 품종 개발하면 그것이 유통에 매우 유리한 쌀 전용 김밥 전용 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일본의 스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노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놔둘 수 있는 밥들이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품종으로만 접근하는 데 한계. 그러니까 김밥용 쌀이라는 게 품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품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꼭 그 품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영 단위체들이 각각 다른 품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스케일이 이제 되는 걸 가지려면 결국은 그런 쌀만 지금 소재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되려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걸 다 개별 품종 만들어서 개별 RPC 해가지고 개별로 관리한다? 이게 반드시 효율적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품종만의 문제, 품종만으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김밥 쌀을 생산하는 전용 회사가 있어야 되죠. 전용 기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용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전용 농가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품종은 이제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냐면 품종 개발하는 주체가 품종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거를 수확후 처리를 해야 되는 팀은 수확후 처리만 집중을 해요. 우리나라 체계가 지금 쌀 산업 체계가 보면 식품은 식품만 생각해요. 우리나라 R&D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각자가 다 따로 네. 놀아요. 실은 이것들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예. 김밥을 어떻게 만들자는 관점에 예. 보고 그렇죠. 모든 예. 걸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죠. 각자가 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수를 받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2등 해도 합쳐서 1등이면 돼요. 그러니까 김밥을 하는 80, 90점짜리 김밥을 잘 만드는 쌀이 필요한데 다 개별 기술은 다 90점이 넘어. 갖다 모아놓고는 합쳐놓으니까 60점밖에 안 되는 90이 거야.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제 지따에서 그러면 김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주제를 갖고 모아서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걸 잘하고 싶으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그냥 저희한테 맡기면 돼요. 네. 아니 뭐 제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경영이 필요한 다 경영이거든요. 네. 이거를 총괄 PM 있잖아요. 총괄 PM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그걸 맡으면서 R&D를 어떻게 조정하고 하라고 사실은 우리나라 R&D 제도를 PM 제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PM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PM이라는 분들이 산업적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책임자가 되는 게 그럼 산업 전체를 만들어갈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교수님 또 이때 약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은 이런 PM들이 되게 다 교수님들이 해요. 그럼 교수님들 하면 이 김밥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만약 김밥을 예를 들면은 쌀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네. 각자 프로젝트를 다 나눠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합적인 김밥 쌀을 만들까라는 건 약해져요. 그게 문제. 그 경영적인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농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 서로 얽혀 있어 이게 그죠? 이거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되고 여기에다 농가는 또 이 기업이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 유통기업 있잖아요. 영농조합이죠. 여기 사는 거에 따라 품질을 엄격히 지켜야 되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고 그다음에 이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을 유통에 맞춰가지고 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을 거냐는 걸 해가야 돼. 이런 모든 게 이루어져야 이제 하나의 산업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는 그러면 CJ 같은 대기업이 대부분 만두를 만들고 간 것은 거기서 다 했잖아요. CJ 만두가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만두가 그죠? 이런 네네네. 것처럼 기업 자본이 그걸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죠. 이쪽에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쌀에 과연 모르겠어요. 저는 대기업이 이제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 R&D가 너무 규모가 커서 네. 기업 R&D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CJ든 이제 CJ 혼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되죠. 택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다양함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플레이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키워줘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 들고 가면 쌀은 저쪽 가서 물어봐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계 이야기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육종이든 식품이든 재배든 환경이든 생태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 R&D의 영역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근데 공공 R&D는 수평적이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제 수평적이에요. 제가 바라봤을 때 농업계 전반이 다 그래요. 농업계 생산 쪽도 그렇고 R&D 쪽도 그렇고 나머지 기업 쪽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공평하게 나눠주고 다 같이 잘하자. 잘하자. 심지어는 그 결과물이 학술적 목표예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전부 다 학술적 목표.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으로는 김밥이 글로벌화 되면 있잖아요. 쌀 문제 거의 오히려 돌파구 생길 거거든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글로벌 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쌀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건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2018년부터 저희가 뭐 자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고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느꼈던 게 저는 고시카리의 장벽이었어요. 그 자포니카 쌀은 무조건 고시카리라고. 고시카리라고 불러요 그냥. 기준이죠, 기준. 네, 그냥 고시카리가 스탠다드예요. 그냥 고시카리 하면 그냥 자포니카고 그냥 쌀이에요. 쌀의 대명사가 그냥 고시카리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쌀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뭐 다른 쌀들은 뭐 우리 바스마티나 자스민 이게 일본 이제 미국에 가서 매대에 가서 보면 바스마티 자스민은 거의 키로에 뭐 7, 8천 원씩이에요. 근데 나머지 쌀들은 그냥 뭐 한 3천 원대 뭐 미만도 있고 뭐 3, 4천 원 한단 말이에요. 김밥용 살이 있어야 되겠네 우리도. 그러니까 강력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쌀분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고 국내 안에서도 강력한 우리 브랜드를 만들지 못한 거죠, 쌀에 대한 브랜드를. 그러면 우리는 그 다 지역 브랜드가 있고 매년 뭐 브랜드가 바뀌어버리고 품종 죽이고 뭐 이러는데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가 세계에 나가서도 아 그래 우리 뭐 한국 쌀은 맞아요. 뭐 이거야라는 이게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약간 이제 김밥용 쌀도 중요한 그 실타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쌀을 대표하는 이름 있어야 되죠. 예. 이름 있어야 되죠. 그러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브랜드 국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놓으면 그렇게 놓으면 그걸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목표를 정하는 순간에 저는 우리나라가 역량은 넘쳐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역량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제대로 된 투자만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인데 그 일을 맡겨놓으면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시장을 국내 시장만 생각하니까 네. 이게 여기서 너무 투닥투닥거리고 그죠? 예. 훨씬 큰 글로벌 시장이 있고 이미 그 기회의 문은 이미 열렸잖아요 지금. 네. 예. 바둑으로 보면은 여기서 패가 안 풀리면은 손을 빼고 이쪽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인 문제 계속 여기서 치고받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손을 빼서 지금 이쪽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죠. 그렇죠. 그럼 집다 시즌 2는 이제 글로벌입니까? 아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좀 이렇게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쟁점을 많이 다뤘잖아요. 쟁점에 부딪히면서 좀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가 뭔지 왜 어려운지 이걸 좀 드러냈고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부딪혀서는 해결을 못하는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너무 꼬여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좀 빼자. 다른 곳에서 활로를 모색하자. 예를 들면 김밥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쌀의 문제는 김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해줬던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호화가 잘 안 일어나고 노화가 잘 안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딱 태우고 나면은 마치 그 스시 있잖아요. 그 안에 8, 90% 정도의 맛을 낸다 하면은 이게 저는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갈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수요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 수요 사이드를 봐야지 기회가 보이는 거죠. 공급이 수요를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이제. 이게 수요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우리는 이미 수요는 확인했잖아요. 네. 그 수요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느냐, 어떤 틈새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나 배고파서 못 하겠어. 두 시간 동안 했어. 2시간 동안. 어쨌든 우리 지타 채널에서 이제 밥 얘기만 한참 하고 밥을 안 먹고. 밥은 안 주고. 밥을 안 먹어. 우리 지타 채널에서 올 한 해는 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내년에는 좀 더 희망적인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거나 해서 그렇죠. 너무 돌파구를 좋습니다.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한번 만들어보는 해가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바빠요. 2시간 동안에 점심도 안 네. 먹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지식을 나눠주신 문 교수님, 진 교수님 그리고 우리 윤 대표님. 윤 대표님 해남에서 오셨죠? 네. 이 방송 때문에 해남에서 오셨어요. 새벽 차 타고. 저 일본에서 왔어요 지금. 네, 일본에서 오셨고 내일은 또 어디 아프리카로 가신다면서요? 내일 에티오피아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마 지타 채널이 잘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